2009년 10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한 폭로. 군대에서 10억 원대 방산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본부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된 군납 비리. 당시 군납 비리를 고발한 주인공은 바로 계룡대 근무 자원단의 김영수 소령이었습니다. 2006년 2월 그는 해군과 공군 본부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매하고 지원해주는 군수처의 근무 지원과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새로운 업무를 얼른 파악하기 위해 김소령은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매 계약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하게 된 그러고 보니까 이 회사 것만 다 비어있네? 군 비품 구매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할 건을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사양 품질의 비품들을 많게는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내 검은 비리를 알게 된 김소령.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달걀로 바위치기였을 뿐. 3차례가량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수사 불가, 혐의 없음. 그러는 사이에 그는 군대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같은 해 9월에 업무 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 조치까지 받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기 편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그는 군부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해군 내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군납 비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접촉해 그들을 통해 온갖 비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군대 내 비리를 한 언론사의 기자와 의기투합, 군납 비리에 관한 폭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인쇄만 남겨두고 기사는 끝내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신문사 기자가 M본부 탐사보도팀 PD에게 이 제보를 넘겼고요. 결국 김소령도 제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군대가 숨겨왔던 이 거대한 비밀은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군대 군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만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재조사에 착수. 한 달 만에 군납 비리에 연루된 31명의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했습니다. 이야, 정말 큰일 했네요.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그 당시에도 참 많은 용기를 좀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와서야 또 박수를 치게 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김소령은 스스로 전역을 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러나 공익제보자였던 김영수 전 소령은 지난 2016년 공익제보 전문가가 돼서 제보 상담과 컨설팅을 하며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벽 같은 군 내부의 검은 비리에 당당히 맞서 싸운 부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라봅니다. 네,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8위 공개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중미의 빈민국 IT를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은 IT를 폐허로 만들고 약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IT 이재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2018년 2월 9일 영국의 한 일간지에선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IT의 이재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 구호의 가면을 쓴 채 한 푼의 돈, 한 줌의 식량을 미끼로 추악한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게 또 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성매매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구호단체. 설마. 에이. 보호단체가 그걸 했다고요? 사실 도와주러 가서? 자, 1942년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된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옥스팜은 국제구호단체 중에서도 선봉에 있던 곳이었고요. 90여 개국의 만여 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엄청났던 곳입니다. 옥스팜의 내부 직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인 IT에서 당시 IT 사무소장이었던 롤란드 반 하워 마이런 소장을 포함 7명의 직원이 구호 활동을 위해 마련된 숙소에서 정기적으로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정기적으로. 더 경악한 일은 이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구호단체가 아니라 악마 아닙니까? 악마네. 악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 살아있는 악마죠. 자, 그리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건 이재민들에게 쓰여도 부족한 자선 기금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 돈으로 했다고? 와. 자, 옥스팜은 2011년에 자체 조사를 통해 3명은 자진 사퇴, 4명은 해고 처분을 당하는데요. 당시 옥스팜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쉬쉬했고요. 그 결과 7명 중 일부는 다른 자선단체에 버젓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진 않죠. 내부 직원들의 폭로 이후 옥스팜의 부대표 페니 로렌스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요. 뒤늦게서야 문제 개선을 위한 내부 고발 한 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뭘 사퇴해요? 사퇴 말고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죠. 정말 그 다른 국제구호단체나 기부활동의 불신을 조장한 사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괜히 커요, 이게. 정말 선의의 뜻으로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호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불신을 심어준 거니까.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6위 공개합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목숨 건 고발. 2015년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마약 소굴에 구매자인 척 몰래 잠입한 한 남자. 중국의 마약 구매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한 거였죠. 그럼 뭐 이분은 그럼 경찰이에요? 이 남자의 정체는 50대 평범한 아버지 로드 브리지였습니다. 2013년 호주 로드 브리지의 아들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구매한 환각제를 흡입한 뒤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환각 속에 호텔 발코니에서 뛰어내려서 안타깝게도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이 흡입한 25I MBOM이라는 환각제는 경련과 공격성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합성 마약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약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버지 로드 브리지.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 마약 밀수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정보를 모은 결과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환각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호주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팀과 의기투합해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좌절하고 맙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 환각제가 법적으로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다른 방법을 강구, 바로 마약 판매 실태를 고발하기로 합니다. 로드 브리지는 마약 구매자인 척 안후이성에 있는 마약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20대 젊은이들. 마약 제조업체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연구라는 명분 아래 환각제를 만들고 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약을 위장해 배송하는 방법, 마약 거래 장면, 켜켜이 쌓인 환각제 등을 모두 몰래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실태는 방송을 통해 호주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요. 또한 마약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이번에 5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얼굴책 가입자를 뒤흔든 고발. 2018년 3월 23일 얼굴책의 창업자이자 괴짜 천재라 불린 저커버그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And I'm really sorry that this happened. 그가 이렇게 사과한 이유, 얼굴책 가입자 무려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가공을 했고요. 이 정보들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것은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C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실제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었죠. 크리스토퍼 와일리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사실을 영국의 진보 신문사인 오지의 캐드 윌러더 기자를 통해 폭로를 했는데요. 얼굴책의 성격 분석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기입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이 정보를 데이터 분석 기업이 가공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용기 있는 고발 이후에 영국 신문사의 캐드 윌러더 기자는 크리스토퍼를 두고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거대한 폭로자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마크 저커버그는 대중들에게 해커버그다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굴책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G사에 따르면요. 얼굴책에서는 광고주들이 특정 이용자들을 겨냥한
타깃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으로요. 사용자들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심지어는 스마트폰 통화 내역까지 수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같네요. 아이고. 결국 폭로 후 밝혀진 사건들로 얼굴책의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600억 달러, 약 65조 원의 손실을 보이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미 전역을 경악해 한 여성의 고백. At age 15, when I suffered from chronic back pain, Larry sexually assaulted me repeatedly under the guise of medical treatment for nearly a year. 이 고백을 한 여성은 미국의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레이첼 댄 홀랜더인데요. 이후 미국 체조계는 거대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고통을 받은 156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건데요.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잔혹한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는 단 한 사람. 뭐? 국가대표 체조팀의 주치 레리 나사르였습니다. 훈련 힘들게 받으면서 제일 의지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열받아. 레리 나사르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가대표 여자 체조팀의 주치의로 근무하며 메달 획득에 공을 세운 주치라는 평가를 받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벗겨진 그의 가면 뒤에는 추악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가치 판단이 미숙한 10대 소녀들.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당한 소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는 6살입니다. 에? 어머머. 이 사실을 안 전 국민은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난 너희를 낫게 할 수 있어. 내 특별한 치료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라고 주입시키며 어린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짓밟았던 건데요. 정말 악질이네요. 예. 그러나 그 더러운 악행은 선수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맡은 로즈마리 판사는 156명의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주치의 레리 나사르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156명의 선수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요. 이번엔 약자를 위해 50여 년간 강한 목소리를 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비벌리 힐스 지역의 한 기자회견장. He was going to introduce me to someone from the Ford Modeling Agency, and he gave me a blue pill. His behavior was like that of a predator. 이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원로 코미디 스타 빌 코스비.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었던 그 미국 시트콤 코스비 가족. 누구나 봤어요, 누구나. 2014년 수십 명의 여성이 실명을 내건 폭로로 그의 추악한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빌 코스비가 28살이었던 196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40년이 넘도록 5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수면제 등을 먹이고 성추행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한참 지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에 시리에 빠진 성범죄 피해자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리아 올렌. 40년 넘게 약자와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희롱, 부당해고, 고용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맡아온 미국의 인권 변호사인데요. 사람들이 그녀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른 변호사들이 맡지 않는 정말 약자를 위한 사건들을 주로 맡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빌 코스비 성범죄 사건도 그녀가 나서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변호하게 된 거죠. 공소시효라는 법에 막힌 이 사건. 그래서 그녀는 아예 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글로리아는 미국 여러 주의 의회를 다니며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발언을 했고요. 결국 그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주에선 강간 공소시효 폐지 안건이 상정. 이후에 글로리아는 빌 코스비 성범죄의 피해자들과 함께 법안을 적극 지지했고요. 그렇게 기나긴 싸움 끝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폭행 신고의 10년 공소시한을 폐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럼 제가 먼저 특종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3년 K본부의 한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보한 내용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 기억나시죠? 그렇게 옛날 사건은 아닌데 잊고 있었네. 저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보건위생에 대해 가장 청렴해하는 대한적십자사. 그런데 혈액 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B형, C형 간염, 그리고 말라리아, 에이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들을 무분별하게 채혈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혈액들이 의약품 제조나 환자 수혈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적십자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네 일이나 잘해. 결국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방송팀에 제보를 했고 2003년 7월 19일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영원히 은폐될 줄 알았던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한 여러 시민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적십자사를 고발. 5개월 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적격 혈액 무려 76,677건을 시중에 유통. 게다가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0여 명의 혈액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 분노가 터지는 건 집에 애들 있던데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십 통씩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또 건들면은 가족까지. 마음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관련 인사가 사직 또는 해임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혈액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 개선 기획단을 설치, 또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정 기자의 두 번째 1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03년 6월 저널리스트 리암 셰프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아이 아동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아동보호센터. 이곳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제보를 받은 리암 셰프는 곧바로 아이 아동보호센터를 방문. 센터 측에는 자신을 직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돌아보며 은밀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리암 셰프는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로소 이 아동센터의 잔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아동보호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생후 3개월에서 5살 사이에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독성과 내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는 정상치의 2배에 달하는 홍역 백신을 투여, 약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겐 위벽을 뚫어서 직접 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튜브 시술까지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물 투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던 아이 중 대다수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은 이곳에 수용돼 피실험자가 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로 뉴욕시의 아동보호청이 이를 묵인해 실험이 강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낫진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3대 제약회사인 G사와 P사 등 약품과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까지도 대거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파문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한 인권단체와 뉴욕 시민들은 매주 이 아동보호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약물을 공급한 G제약회사는 미 당국의 인가하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된 실험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른들의 검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아이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